최근에 변호사 알아볼 일이 생겼는데 나는 딱히 신경 써서 찾아보거나 한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. 그치. 너는 내가 있으니까. 내가 이렇게 대신 물어보는 거 이왕 알려주는 김에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내 친구처럼 고민하거나 하는 사람들 보여주면 좋잖아? 그치.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. 그게 꼭 변호사가 필요한 일인지를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단 말이야. 판단하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? 일단 변호사 필요한 일이 되게 많은데 그냥 뭐 당연히 이제 소송을 해야 된다. 뭐 소송에 걸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소송을 뭐 걸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경우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왜 범죄 같은 거 저지르면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야 되잖아. 그런 경우에도 당연히 변호사 선임해야 되는 경우고 아니면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. 그래서 고소를 하러 갈 때도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가 좀 있어. 뭐 간단한 사건은 그냥 혼자 가도 되는데 좀 복잡하다 그러면 변호사랑 같이 가서 조사를 받는 게 좋아. 뭐 그냥 이런 거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들도 뭐 부동산 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큰 돈 가지고 거래를 한다든지 이혼을 한다. 뭐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셔서 상속 문제가 생겼다.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요새는 학교, 직장 이런 데서 사회생활 하면서 좀 생길 수 있는 트러블? 그런 것도 좀 심각하다. 그러면 변호사 도움 받을 수도 있어. 소송할 때 변호사 당연히 필요하잖아. 막상 변호사를 연락하려면 어디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? 그치. 이게 진짜 옛날에는 그냥 법원 앞에 가면 변호사 사무실이 진짜 많거든? 그냥 아무 데나 찾아가가지고 막 상담하고 그랬단 말이야. 인맥이 있으면 소개해서 그 변호사님 찾아가고. 근데 요새는 인터넷에 정보가 진짜 많아. 예를 들어서 내가 돈 빌려주고 못 받았다. 그러면 대여금 이렇게만 쳐도 변호사 광고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? 정보들을 보고 비교를 해야겠지. 오히려 많아서 더 어려운 것 같아. 그치. 누구 찾아가야 되는지. 그치.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면 이분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좀 추릴 수 있을 거야. 그리고 뭐 로톡같이 요새는 변호사 플랫폼이 있거든. 이 사람이랑 왠지 조금 잘 맞을 것 같다, 잘 하실 것 같다 하는 분들이 이렇게 좀 추려서 리스트를 일단 만들어. 여러 명한테 전화를 비교를 하면 진짜 좋아. 이게 그냥 한 명한테만 무조건 가지 말고 비교를 해야 돼. 전화를 했다 그랬는데 변호사님이 안 받고 실장님 아니면 뭐 부장님 이런 분들이 대신 상담을 해주시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. 이런 분들은 이제 사무장님이야. 이분들은 사건을 실제로 수행은 못 하셔. 변호사님이 너무 바쁘니까 대신 상담을 해주시는 거지. 그런 사무장님한테 맡기는 거는 조금 비추야 나는. 왜냐면 상담은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사건 수행은 다른 분이 하시다 보니까 이게 또 내가 들은 얘기랑 다르게 갈 수가 있거든. 대신 약속을 잡아주고 어떤 용건으로 상담을 요청하는지 받아서 전달만 하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아예 뭐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세히 상담해 주시는 거는 안 돼. 변호사들도 의사분들처럼 전문 분야 같은 게 있거든. 뭐 변호사도 이제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이제 보통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잘 봐야 되고 경력이나 아니면 그분이 잘하는 분야가 있으면 그 안에서도 내 사건이 조금 뭐 독특하다 그러면 비슷한 성공 사례가 있는지 아무래도 좀 해보신 분이 더 잘 할 것 같기는 해. 그리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너처럼 아는 변호사가 있으면 그 변호사한테 이 사건 잘하실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하는 게 제일 왜냐면 변호사끼리는 누가 이거 잘하는지 알거든. 그치. 내가 만약에 결혼했다가 이혼하면은 내가 너한테 맡기면 너 해줄 거야? 근데 그거는 이혼을 하면 진짜 정말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엄청 나오거든?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직접 맡기보다는 너 사건 너무 성심성의껏 정말 잘할 수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게 더 나아. 그럴 수 있지. 내가 변호사를 골랐어? 찾아서 그냥 가면 되는 걸까? 예약을 하고 일단 가는 거는 맞는데 그냥 가면 안 되고 준비를 해서 가야지. 뭔 준비? 마음의 준비? 마음의 준비? 크게 최소한 3개는 해가야 돼. 뭐냐면 일단 지금 무슨 상황인지 요거를 정리를 좀 해야 돼. 왜냐면 상담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. 상담료는 보통 시간에 비례해서 이렇게 책정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시간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서 가면 너도 얘기하기가 편하고 듣는 변호사도 무슨 상황인지 알아듣기가 쉽단 말이야.
두 번째는 이 상황을 말로만 이제 정리해서 가는 건 한계가 있어. 예를 들어서 계약이 문제가 되는 건이면 그 계약서를 직접 가져가야 돼. 아니면 뭐 네가 소송에 걸렸다. 그러면 소장 같은 거를 직접 가지고 가야 무슨 상황인지를 정확히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.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면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해. 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결한다. 뭐 이렇게밖에 못하지.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해주시기 어려운. 세 번째는 너도 궁금한 게 막 있을 건데 뭘 질문할지 좀 정리를 해야 돼. 정리를 안 하고 그냥 가면 막 설명을 듣다 보면 정보를 너무 많이 받잖아. 그러면 뭘 물어봐야 될지 나중에 까먹는단 말이야. 미리 정리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가져가면은 너도 편해.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상담 다 끝나고 와서 그거 물어봤어야 되는데 막 그런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예방이 되는 거지. 그치. 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제일 중요할까? 내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전문성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진정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해. 난 어쨌든 사건이 성공적으로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. 그러니까 전문성 뭐 중요한 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진정성은 왜 중요하냐면 너무 전문성만 보고 이제 고를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엄청 유명한 변호사님이야. 대법관도 하셨어. 그러면 이분은 엄청 바쁘실 거란 말이지. 그리고 뭐 수임료도 바쁜 만큼 많이 받으실 거잖아. 그러면 이 사건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 중요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이게 아무리 이분이 전문성이 좋고 해도 소통도 좀 잘 안 되고 이 사건에 좀 신경을 많이 못 써주면 성공적으로 결과가 나오기가 힘들 때가 많거든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다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. 전문성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일단 상담하러 갈 때 너도 조금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돼. 왜냐면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이 맞는지 틀린지 알려면 너도 뭘 알아야 알 수가 있잖아. 그래서 그냥 가면 안 되고 네가 이제 닥친 상황이 있으면 너도 좀 검색을 하고 공부를 조금 해서 가서 좀 질문도 던지고 뭐 이런 유사한 사건에서는 지금 이거랑 뭐 어떻게 다른데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질문도 좀 던져보고 그렇게 해야 돼. 내가 사전에 좀 더 준비를 많이 할수록 그치. 나 옛날에 어떤 의뢰인분은 진짜 준비를 엄청 잘해오신 거야. 사건 정리도 너무너무 잘해오시고 파일철 해가셨어? 진짜로? 자료도 필요한 거 다 준비해오시고 그리고 대박인 게 질문을 진짜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. 뭐 어떤 것까지 물어보셨냐면 뭐 당연히 이제 이거 비슷한 사건 해봤냐 이런 거 먼저 물어보셨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 거잖아. 이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뭐 다른 게 뭐냐 그리고 이거 다른 거는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사건이 몇 개냐 이런 것도 물어보셨어. 자기한테 신경을 많이 써줄 수 있냐. 엄청 예리하신 분. 너한테 잘 맞는 변호사를 찾는 게 중요한 거지. 이 사건에 진짜 잘 챙겨줄 수 있는 사람. 사건에서 이제 그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쟁점이 뭔지 그거를 뭐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이런 거 당연히 물어봐야 되고 이 사건이랑 비슷한 거 수임해보셨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거 수임하고 나서 그 이후에 상담 뭐 횟수라든지 상담을 그 변호사님한테 직접 다시 계속 자문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돼. 왜냐면 수임하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또 사무장님이 나타나서 그분하고만 연락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. 그래서 그거를 여쭤봐야 돼. 확인하면은 괜찮은 거야? 그나마 조금 좀 확률이 높아지는. 서면 작성 뭐 누가 하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고 재판 출석 직접 하시는지 뭐 별 쟁점 없는 재판은 사실 어쏘 변호사나 다른 분이 나가도 되는데 증인 신문을 한다 뭐 중요한 절차를 갈 때는 내가 상담한 이 변호사님이 갔으면 좋겠잖아.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당연히 지금 가격도 중요한데 그 가격에 뭐가 포함돼 있고 뭐는 포함이 안 된 건지도 꼭 물어봐야 돼. 나중에 그러면 어떤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사전에 물어봐야 돼. 왜냐면 소송을 막 여러 번 해보신 분이면 괜찮은데 처음에 보면 이거 절차 끝나고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. 근데 변호사들은 그게 너무 당연해서 안 물어보면 설명을 못 해줄 수도 있거든. 그래서 이 금액에 포함 안 된 것 중에 추가 비용 발생할 수 있는 게 뭔지 꼭 물어봐야 돼. 나는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막 이게 700만 원, 900만 원, 1000만 원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지.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이 사건 진행할 때 전략이 뭔지 물어보고 수임하고 난 다음에도 그 변호사님하고 좀 자유롭게 소통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하고 그리고 이 선임료에 포함된 서비스가 뭔지 포함 안 된 게 뭔지 확인해라. 요것만 일단 챙겨가도 괜찮을 것 같아. 이거는 조금 딴 얘기인데 혹시 너가 상담하면서 좀 당황했던 적 없어? 그 아까 막 잘 질문해 오셨던 거 말고 반대로 반대 의미로? 반대로 내가 사실 이제 상담하면
하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 만나니까 뭐 웬만하면 당황하거나 별로 그렇진 않거든. 근데 한 번은 이제 부동산 소송 관련해서 오신 분이 계셨어. 엄청 열심히 상담을 해드렸어. 뭐 이거는 이제 이런 전략을 짜야 되고 뭐 어떤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뭐 모자란 게 이런 게 있으니까 더 준비해 오셔야 되고 어떻게든 뭐 증인을 찾아서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어. 상담이 거의 끝날 무렵에 갑자기 나한테 이름 한자랑 생년월일을 물어보시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상대방을 싸워서 이기려면 화가 많아야 된대. 불화 있잖아, 한자에 그래서 내가 너무 좀 당황스럽긴 한데 알려드렸어.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하시더니 이번 거는 안 됐고 다음에 오겠다고. 사실 그래서 본론은 이건데 변호사 상담비가 그래서 얼마인지 수임료 얼마인지 솔직히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게 아닐까. 맞아. 이게 요새 미용실 막 이런 데 가면 정가가 있잖아. 뭐 커트 얼마, 파마 얼마, 그치. 뭐 기장에 따라서 뭐 얼마 추가. 변호사는 아직 정가가 체계가 안 잡혀 있긴 해. 그래서 변호사마다도 당연히 다르고 사건마다도 되게 달라. 근데 일단 뭐 내 경우를 얘기를 하면 나는 이제 처음 상담을 오시면 15분에 2만 원 이렇게 발생하거든. 상담을 진짜 하기 전까지는 이게 뭐 소송까지 가야 될 문제인지 사건화가 될지 안 될지 몰라. 그래서 이게 의뢰인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첫 상담부터 큰 돈을 내는 게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. 그래가지고 일단 나는 그렇게 하고 있고. 그래서 다른 분들 보면 평균이라 보기는 조금 그렇기는 한데 한 30분 기준으로 했을 때 5만원에서 10만원? 조금 더 비싼 데 가면 사실 뭐 정말 비싼 것도 있고. 그리고 수임료는 이 업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러니까 소송 같은 거 해주는 걸 송무라고 하고 송무가 아닌 거 자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문은 그 시간당 요율이 정해져 있어. 그러면 이 자문을 내가 이제 해결하는데 만약에 뭐 2시간이 들었다. 그러면 요율 곱하기 2시간 이렇게 보통인데 개인 고객분들한테는 그게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이 되게 많으셔. 왜냐면 변호사가 이거 하는데 몇 시간 걸릴지 감이 없으시잖아. 보통 기업들은 이제 법무팀 안에도 변호사가 있으니까 이런 질문하면 보통 몇 시간 걸리겠다. 그러니까 얼마쯤 나오겠네가 대략이라도 있어서 괜찮은데 그래서 개인 고객들한테는 이제 보통 우리말로 이제 턴키라고 하는데 총액으로 그냥 얼마 이렇게 해서 제안을 드리고 이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수임료가 얼마다 뭐 이런 거는 없어. 송무 같은 경우에는 서울 서초동 평균 시세는 500만 원부터 조금 저렴한데 찾아보면 한 400만 원. 근데 이제 시세라고 보는 거는 한 500만 원부터. 서울 기준이고 그 다음에 뭐 지방으로 조금 내려가면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변호사 숫자가 적다 보니까 서울보다는 약간 가격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. 착수금은 변호사가 일 시작하기 전에 계약금처럼 이제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변호사가 그러면 이제 일을 막 열심히 했어. 그 다음에 좋은 결과가 나왔어.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성공보수를 또 책정을 하거든. 민사, 뭐 행정, 가사 이런 데만 적용이 되고 형사에는 적용이 안 돼. 형사는 이제 성공보수 받는 거를 안 된다고 해가지고 성공보수 받는 형사 변호사님 계시다. 그러면 그거는 사실 불법이긴 해. 성공보수 시세는 보통 뭐 5에서 10%? 근데 이것도 액수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게 성공 금액이 너무 크다. 그러면 5%만 해도 엄청 크잖아. 그래서 2% 비율을 좀 줄이는 거지. 그 비율이 승소를 해서 받은 금액? 승소를 해서 받아낸 금액 혹은 내가 뭐 피고 입장이다. 그러면 방어를 한 금액. 이런 가격 체계라고 보면 되고 착수금을 내면 변호사들은 이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지. 의뢰인님이 이제 성공을 해야 나도 성공을 하는 거니까 이제 막 소처럼 하는 거지. 여러 명한테 면접을 받으면 비교를 할 거잖아. 비교를 할 때 이거를 되게 주의를 해야 돼. 심급당 대리라고 해서 심급이 뭐냐면 1심, 2심, 3심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우리나라가. 그 심급만 대리를 하는 게 원칙이야. 1심에서 승소를 했어. 상대방이 만약에 항소를 했단 말이야. 2심으로 올라가잖아. 그러면 내가 1심 때 선임한 변호사님이 2심을 자동으로 해주시는 게 아니야. 이거는 따로 선임을 해야 돼. 보통 약정서를 쓰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뭐 1심, 2심이면 2심 요것만 대리를 하지 그거에 부수되는 다른 뭐 법적인 절차가 되게 많거든.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. 그러면 돈 빌려간 사람 계좌 가압류라도 해야 되고 부동산 같은 것도 가압류하고 그런 걸 해야 되잖아. 이런 거는 다 별도의 절차란 말이야.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지 포함이 안 되면 가격이 얼마인지 당연히 물어봐야 되고 1심에서 내가 승소를 했어. 뭐 승소라고 나서 이게 확정이 됐어. 그러면 그 상대방이 제가 졌네요 여기 드릴게요 이렇게 주는 게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.
그러면 법원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제가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돈을 안 줘요. 제가 돈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. 강제 집행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. 이기기만 한 거지 돈이 나한테 들어온 게 아니잖아. 그래서 이런 것도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이건 얼마인지도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. 그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 그 과정을 거쳐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야? 그치. 예를 들어서 A 변호사님은 5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B 변호사님은 1000만 원이라고 그랬어. 근데 1000만 원 안에 알고 보니 막 이런 가압류, 뭐 강제 집행, 뭐 가처분 뭐 이렇게 다 포함돼 있었다고 치면 B 변호사님이 사실 더 저렴한 걸 수도 있어. 나중에 추가 금액이 또 그치. 얼마나 붙는지 모르는 거니까. 그래서 이거를 다 똑같은 조건에서 비교를 하고 물어봐야 돼. 정리해보자면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변호사님 약정에 따라서 포함된 서비스 내용이 다 다르니까 상담 받을 때 내가 처음부터 확인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지? 그치. 약정에 어떤 서비스가 포함이 되고 이걸 확인하는 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지. 포함되는 게 있다. 그러면 선임 약정서에 잘 써야 돼. 그리고 당장은 이제 포함하는 게 아닌데 나중에 뭐 해야 될 수도 있는 서비스? 그런 것도 가격이 이제 얼마인지 드러났다가 혹시 하게 되면 이 가격에 한다. 이런 것도 적어놓으면 좋지. 그런 게 확실하겠다. 나중에 약간 속이 상할 수 있잖아. 잘 해주셨는데 오해가 생길 맞아, 수 있어. 이거 오해 생길 수 있으니까 맞아. 서로를 위해서 잘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변호사를 잘 고르면 된다.